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부실 시공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유영민 장관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간사가 공모가를 평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공모가 부풀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자의 절반이 월 평균 172만 원도 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 소득은 하위 10%의 72배에 달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심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아파트 후분양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오늘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부실 시공 등 문제가 여전한 아파트 시장에서 후분양제가 정착되면 주택 수요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오늘 국토부 국감 현장을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답변을 준비합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서 준공된 부영 아파트는 입주 후 5개월간 8만 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LH가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당장 지금 5대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LH가 하고 있는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들을 일단 내고. 김 장관은 공공부문 건설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 부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테이는 다른 공공임대 사업에 비해 더 좋은 금리와 융자 한도 혜택을 제공받았지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면서 평균 보증금은 1억 3,600만 원, 월임대료는 48만 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기에 턱없이 높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17만 호 중 실제 공공임대는 13만 호이고 나머지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특히 건설임대의 경우 7만 호인데 이는 전 정부 공급량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에는 집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뿐만 아니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후속 입법을 조기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높은 가계통신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또 대형 포털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후퇴했다고 압박했고 여당 의원들도 선택 약정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통신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높은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행처럼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사 그리고 이런 그 유통점들의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정작 통신 요금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만들어져 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상당히 그 단말기 작업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거대 포털이 높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이버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규율한 법 제도가 없습니다. 또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주식 상장을 위한 공모가는 상장 주관사가 상장을 앞둔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해지는데요. 해당 기업의 압력 때문에 혹은 더 높은 주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주관사가 공모가를 평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공모가 부풀리기가 여전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코스닥의 신규 상장한 39개사 중 절반 이상인 20곳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PCL의 경우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폭이 40% 이상이었고 FNS테크, 선익시스템, 아우딘 퓨처스 등도 하락폭이 30%를 넘었습니다.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하단 혹은 그보다 낮은 값에 정한 회사도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검사 장비를 만드는 이즈미디어는 희망 범위 최하단인 7,500원의 공모가를 결정했지만 주가는 공모가보다 15% 이상 하락한 6,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즈미디어의 경우 지난 7월 공모 당시 주당 순이익에 약 15억 원의 손실을 냈던 1분기 실적을 반영하지 않아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모가 범위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처럼 공모가를 부풀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모가 책정에 상장 희망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공모가를 높여 공모액이 늘어나면 더 큰 규모로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희망사, 즉 공모주 발행사는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길 원합니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공모가를 낮추도록 요구할 경우 발행사가 상장 주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관 증권사도 이를 의식해 공모가 희망 범위를 높게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상장 시 주관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율도 국내 기업의 경우 공모액이 약 4%, 해외 기업엔 5%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공모가 부풀리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악순환이 근절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공모가 책정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투자, 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을 신고한 사람 중 절반은 월 평균 172만 원도 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에 무려 72배에 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소득신고자의 중위소득은 연 2,073만 원, 월 평균 172만 원. 중위소득이란 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즉 우리나라 소득신고자의 절반은 월 172만 원도 채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층별 소득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2015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버는 돈의 평균은 1억 1,974만 원. 소득 하위 10%가 평균 버는 돈은 166만 원. 소득 상위 10%는 소득 하위 10%보다 무려 72배나 많은 돈을 버는 셈입니다.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 배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계층별 소득 증가폭도 상위 계층이 훨씬 컸습니다. 상위 10%는 5년 사이 1,264만 원이 늘었지만 하위 10%는 고작 23만 원이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5년간 상위 10%의 소득 증가폭이 하위 10%의 55배에 달한 겁니다.
고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될수록 민간 소비는 둔화됩니다. 즉 경제 성장률을 정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의 쏠림 현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장악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 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연일 정치권에서 인터넷은행 때리기가 이어져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KT와 카카오는 좌불안석입니다. 스튜디오에 보도국 정훈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우선 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주주들과 맺었다는 약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한투금융지주인데요. 약정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10%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카카오가 지분을 대폭 늘려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가 지분율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고 지분율 50%이던 한투는 카카오보다 한 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오는 식인데요. 이처럼 서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조건은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점부터, 즉 규제 완화 직후 1년 내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규제에 막혀 한투가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카카오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정해둔 약속인 셈인데요. 계약 내용이 은산분리 규제를 담은 현행 은행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도 금융위가 인가를 내줬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구조는 KT를 중심으로 한 K뱅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KT와 카카오 이 두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규제를 무시하고 인터넷은행을 장악하기 위해서 꼼수를 벌여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만약 꼼수였다면 두 회사가 이 같은 계획을 꽁꽁 숨겨왔을 텐데요. 카카오뱅크는 물론 K뱅크도 그동안 줄곧 규제 완화 이후 최대 주주 변경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30일에 열렸던 인터넷은행 예비사업자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온 바 있는데요. 당시 한투 전무였던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출자 약정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은행법이 개정돼서 예를 들어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지분을 더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될 거고요. 저희는 그거 빼기 한 주, 2대 주로서 남을 겁니다. 네, 영상을 보니 이번에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2년 전에 다 밝힌 내용인데요. 이 꼼수인지는 둘째치고 통상 주주간 계약은 공개하지를 않는 건데 이렇게 굳이 공개 석상에서 밝혔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시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에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부로부터 받은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산업정책 차원에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던 건데요.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누가 될지 정해지기 전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됐고 금융위도 사실상 이를 전제로 인허가를 진행해왔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 자체가 기존 금융권을 벗어난 새로운 경쟁자를 진입시켜 금융권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 등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게 필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출범 전부터 대주주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주주들도 이를 부담 없이 밝힐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거대 자본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국회에서 은행법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은 당장 특혜 의혹도 걱정이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금융위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치권 중에서도 특히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아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긴장감이 높을 텐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를 정해두고 약정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했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약속이 없을 경우 향후 주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약정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박용진 의원 측도 기업들보다는 금융위의 행정 절차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박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법이 개정돼 사실상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이를 처리해왔다는 건데요. 박 의원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고 있는 법을 지켜야 하지 않냐며 금융위가 성과를 보이려고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정감사를 앞둔 이 인터넷은행의 분위기에 대해 정홍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동해 국제공역으로 비행한 것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는 다 했었다면서 직접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사용 가능한 상황이냐 묻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롯데그룹 지주사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이 롯데지주 공동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번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롯데제과 등 4개 회사가 상호 보유하고 있던 지분관계가 정리되고 순환출자고리는 기존 50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투명성이 제고되고 경영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13%인 반면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지분율은 0.3%, 일본 롯데홀딩스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노후자금 마련을 목표로 하는 퇴직연금 펀드의 수익률이 올 들어 크게 개선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설정액 100억 원 이상 퇴직연금 펀드 수익률 상위 100개의 평균 수익률은 18.0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수익률 3.64%의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펀드의 수익률이 껑충 뛰어오른 것은 올해 국내 증시를 비롯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모두 호조를 보인 영향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 이후를 준비하려는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퇴직연금 펀드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펀드의 순자산은 지난해 10월 약 9조 7천억 원에서 이달 10조 8천억 원으로 1년 새 1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4, 4분기에 가계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전망치는 마이너스 15로 2015년 4분기 이래 9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조사는 대출 태도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낸 통계로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많다는 뜻입니다. 차주별 은행 대출 태도 지수 전망치를 보면 가계주택은 마이너스 30,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은 마이너스 20으로 비교적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7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파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중소기업 대출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 기업 신용위험 증가 우려로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지속해서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점검 보고서에서 주요 거시지표와 산업구조, 혁신 역량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추세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소비, 투자, 생산성, 인구구조 등 총 13개 항목으로 경제 역동성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02년 4.48을 기록한 역동성 지수는 꾸준히 낮아져 작년 1.57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 성장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15년 새 실종되고 있는 셈입니다. 보고서는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한계 기업이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업가의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는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영화 김광석의 팩트가 하나도 없다면서 자신이 딸 서연양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에 관해 딸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기 유심을 1,000원에서 3,000원가량에 납품받아 5,500원에서 8,800원에 판매하며 이익을 남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부동산 경매 시장의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매 인기와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단 찬 바람과 함께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19도로 쌀쌀하겠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중부 내륙과 산간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좀 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공기 상태도 쾌적하겠습니다. 한낮에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낮겠습니다. 동해안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이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7도, 속초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전주 8도에서 19도, 대구 10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단 일요일부터 주 초반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